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주식 계좌가 하루아침에 동결된다면 어떨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이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에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 애플, 월마트까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수백조 원을 싸들고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14억 인구의 소비 시장, 끝없이 쏟아지는 값싼 노동력, 이곳이 없으면 세계 경제가 멈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 믿기 힘든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탈출하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이제 중국의 투자 금지 구역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왜 대체 불가능해 보였던 세계의 공장은 자본의 기피 대상으로 추락했을까요? 세 가지 결정적 원인,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률과 안전만을 쫓아 움직이죠. 그런데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내일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곳에서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정확히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자국 최대 전자상 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기업 공개를 하루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창업자 마윈은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알리바바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서울 아파트 수십만 채가 하루아침에 증발한 셈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마윈이 금융규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중국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단숨에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수천 개 학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관련 기업 주가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이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결정타는 2023년 강화된 반척법이었습니다. 외국 기업 직원들이 정당한 시장 조사를 하다가 간첩 혐의로 구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계 제약회사 직원, 미국계 컨설팅 회사 직원들이 줄줄이 체포됐죠. 출장 가서 자료 조사하다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 어느 기업이 그런 곳에 공장을 짓고 싶겠습니까? 글로벌 자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우선입니다. 내 재산과 직원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곳, 그곳에 돈을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었던 겁니다. 중국 경제를 굴러가게 했던 진짜 연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출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40%가 땅을 건설 파와서 나왔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그 돈이 다시 지방정부로 흘러들어갔죠. 이 순환고리가 30년간 중국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문제는 이 바퀴가 멈췄다는 겁니다.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빚 규모만 한화로 40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죠. 헝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구이 위안, 완다 등 초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건설사가 쓰러지자 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안 팔리니 지방정부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숨겨뒀던 빚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지방정부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빌린 돈, 이른바 숨겨진 부채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추산치만 수천조 원. 정확한 숫자는 중국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돈이 없으니 공무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월급이 석 달째 안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공서비스가 흔들리고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 물건값이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도 손해입니다.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깎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더 줄고 물가는 더 떨어지죠. 악순환의 는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20%를 넘었습니다. 대학 나온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뜻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 투자할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만 한 공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4억 인구, 세계 최대 제조업 기반, 항만과 도로와 철도가 거미줄처럼 깔린 물류망. 아무리 정치가 불안해도 성장이 멈춰도 대안이 없으면 버텨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수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탈출 계획이 마침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새로운 대안을 대안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등
14개국을 묶은 경제권입니다.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이 14개국의 노동 인구를 합치면 14억 명입니다. 현재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인 9억 5천만 명을 이미 넘어섰죠. 더 중요한 건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액 합계가 중국 단독 수출액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은 더 이상 유일한 공급자가 아닙니다. 애플을 보면 변화가 선명합니다. 2023년까지 아이폰의 거의 전량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아이폰 생산의 4분의 1이 인도로 옮겨갔습니다. 인텔과 퀄컴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죠. 삼성은 이미 오래전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급망 분산 정책이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전략 물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죠. 여기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붙으니 기업들에게 중국 탈출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깨달은 겁니다. 중국 없이도 공장은 돌아갑니다. 대체 불가능해 보였던 세계의 공장은 대체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본은 언제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동합니다. 지금 그 자금의 물결이 향하는 곳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인도가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2024년 인도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홍콩을 추월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두 번째 규모의 증시가 됐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투자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평균 연령 28세, 중국의 35세와 비교하면 노동력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선명합니다. 베트남도 눈부십니다. 호찌민과 하노이 사이 상업단지에는 세계 유수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죠.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이미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아시아 공급망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던 시대는 조금씩 저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발 자금 이탈이 한국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물론 대한아시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관료주의와 인프라 부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숙련 노동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본은 이미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락은 외부 압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 무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세 가지 위기, 즉 예측 불가능한 정치, 무너진 부동산, 대체제의 등장.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경제보다 체제 유지를 우선시한 결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헌법을 고쳐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견제와 균형은 사라집니다. 정책 결정이 측근들의 눈치 보기로 바뀌고 잘못된 방향을 수정할 시스템이 무력화됩니다. 알리바바 때리기, 사교육 전멸, 반간첩법 강화, 이 모든 결정이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집값 상승에 기댄 성장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지방정부 재정이 흔들리고 민심이 요동칩니다. 집값 하락은 곧 정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문제를 덮었습니다. 빚을 빚으로 막고 통계를 조작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침묵시켰습니다. 공급망 분산에 대한 대응도 늦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했을 때 중국은 협상 대신 대결을 택했습니다. 중국 없이는 안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탈출의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위험한 곳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지 말자. 그 교훈을 온몸으로 가르쳐준 셈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강점을 스스로 허물었습니다. 예측 가능성, 성장 동력, 대체 불가능성. 세계의 공장이 가진 세 가지 무기를 모두 내려놓은 겁니다. 거대한 경제 대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는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중국의 모습과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하늘을 찔렀고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사들였죠. 도쿄 황궁 부지값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과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자 일본 경제는 30년 가까이 성장을 멈췄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그때 일본보다 규모가 큽니다. 일본은 거품이 꺼진 뒤에도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수정됐죠. 하지만 중국에는 그런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비교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입니다. 물론 중국은 소련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도 세계와의 연결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권력 집중, 정보 통제, 외부 세계와의 단절 심화, 내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 할수록 균열은 깊어집니다. 중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4억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긴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역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자금 이탈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답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순간 한국이 서 있는 위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한아시아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는 어떤 전자제품이든 심장과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하고 인도에서 아이폰을 만들어도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와야 합니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죠.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중간재 수출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쪽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 구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한국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던 서비스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산 기지를 여러 나라로 분산하고 거래선을 다양화하고 있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5년, 10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지금 투자하고 준비하는 기업과 나라가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됩니다. 변화를 읽고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지각 변동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이 투자 금지 구역으로 전락한 데는 세 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측 불가능한 정치 리스크. 둘째, 부동산 붕괴로 인한 성장 엔진 고장. 셋째, 완벽한 대체제의 등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자본의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 성장보다 체제 유지를 우선시하는 순간 자본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합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했던 기업들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국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 지도는 계속 바뀔 겁니다. 인도가 진짜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 베트남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한국이 이 거대한 변화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낡은 지도는 없으십니까? 세계 자본이 새롭게 그리고 있는 그 지도를 함께 읽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